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52번째 광란의 살인질주를 벌인 김용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두 번째 주제, 여의도 광장을 피로 물들였던 김용재 사건 되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여의도 공원이라는 말이 익숙하시겠지만 필자처럼 1970년대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아직도 여의도 광장이라는 말이 더 친숙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의도 공원은 조선시대의 왕실의 목장이었고요. 일제강점기에는 비행장으로 탈바꿈을 했으며 광복 이후에는 공군기지로도 사용이 되었고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5.16 광장이라는 비상활주로용 콘크리트 광장이었다가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여의도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론 이 광장에서는 이산가족 찾기 행사나 각종 국제적 행사뿐만이 아니라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의 시위가 자주 열리면서 당시 정경과 시위대의 피 튀기는 전장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1998년에 찍은 여의도 광장의 모습, 매일일보 2023년 5월 1일자 신문기사에서 가져왔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뻥 뚫린 광장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1997년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대공사를 실시하면서 1999년 7월 지금의 여의도 공원의 이름과 모습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변화하게 된 거죠. 저 역시 이 광활한 광장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자전거를 탔던 기억이 있고요. 고등학생 시절의 그런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살펴볼 김용재 사건은 이런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였던 1991년 가을의 여의도 광장을 피눈물의 참사 현장으로 만들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김용재의 삶을 보도록 할게요. 김용재의 삶. 김용재 현장 검증 사진 연합뉴스에서 가져왔고요. 우선 그의 삶을 먼저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어린 시절이 불우했죠. 김용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0년 선천적으로 약시를 가지고 태어난 김용재는 초등학교 시절 가난함을 견디지 못한 그의 어머니가 집을 나가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 역시 몇 년 후에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합니다. 형에게는 정신병이 있었고요. 얼마 후엔 이 두 사람을 돌봐주던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먹지 못해서 시력도 좋지 않았고 체격도 왜소했던 김용재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놀림의 대상이 되었고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안경을 살 돈도 없었기 때문에 성적 역시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누구에게 하소연을 한다거나 상담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병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중학교로의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던 김용재는 이후 각종 공장, 세차장, 중국집 등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신히 직장을 구하면서 시각장애 때문에 곧 쫓겨나기 일쑤였고 간신히 직장을 구하면 시각장애 때문에 쫓겨나기 일쑤였고 급여 또한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김용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고 이렇게 쌓인 분노는 청소년 시기의 김용재에게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분노는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이 되는데요. 자,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김용재의 모습 MBC 뉴스데스크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평소에 조용하고 얌전하기만 했던 그가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파괴 행동을 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그는 칼을 품에 품고 다니다가 경찰의 불신검문에 걸려서 강도 예비 음모 혐의로 3개월간 교도소 생활까지 겪고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후 김용재의 생활은 그전과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의 양말 공장에서 일하게 된 김용재는 역시 눈이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사고를 일으켰고요. 그 역시 이전처럼 자신이 곧 해고될 것이다 라는 예감을 느끼게 되었죠. 김용재는 미리 사장의 프라이드 승용차 열쇠를 훔쳐서 복사를 해뒀고요. 역시나 며칠 뒤에 그는 해고 통보를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의도 광장을 피로 물들인 질주. 공장에서 해고당한 김용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4개월가량을 버텼다고 합니다. 수중에 돈조차 떨어진 그는 죽음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삶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할까? 로 시작된 그의 질문은 눈이 좀 나쁘다고, 날 무시하고 천대한 세상 사람들 모두 죽여버리겠어 라는 엉뚱하면서도 무서운 대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의 방법을 모색하던 김용재의 눈에 상점 유치장 안에 TV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의도 공원에서 롤러스케이트와 자전거 등을 타면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그때 김용재는 그래,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 라는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1991년 10월 17일 김용재는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던 자동차 키를 들고 양말 공장 사장의 집 근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 3구 6539호 프라이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시력이 나쁘니까 운전면허 또한 딸 수 없었던 김용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버벅거리기만 했다고 해요. 그러나 곧 차를 몰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차를 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먹을 음식조차 구할 돈이 없었던 그는 차에서 잠을 자고 깨고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결심을 실행하기로 하죠. 자, 여의도 광장에 차량이 돌진했다는 MBC 뉴스데스크 2018년 10월 19일에 캡처한 사진입니다. 1991년 10월 19일 여의도 광장 차량 돌진했다. 시민 20여 명 사상. 10월 19일 오후 4시 사흘을 내리굶은 상태에서 김용재는 프라이드를 몰고 여의도 KBS 방송국 앞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힘껏 가속 페달을 밟고 여의도 광장으로 돌진을 하는데 당시 약 120km의 속도였다고 합니다. 정말 뒤 없이 달린 거죠. 그리고 그 속도로 여의도 광장에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던 지현일 군 12살, 윤신재 군 7살을 차례로 들이받았고 이후로도 약 200m가량을 더 달리면서 21명의 부상자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광장 한쪽에 있던 자전거 대여점을 들이받고 멈춰선 김용재의 차를 향해서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그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김용재는 그 짧은 틈을 타고 품속에 칼을 꺼내든 뒤에 근처에 있던 여중생 김병춘 양 13살을 인질로 삼고 저항하기 시작하죠. 분노한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김용재는 김양의 배 쪽을 칼로 그었지만 금속 벨트에 걸려서 별다른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흘을 굶었던 김용재가 10여 명의 시민들을 벗어날 방법은 없었죠. 시민들에게 제압을 당한 김용재는 뒤늦게 출동한 경찰에게 넘겨졌고요. 부상자들은 여의도 성모병원, 한강 성심병원, 마포 서울병원, 서울대 윤병원 등 4곳에 분산되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데스크 2018년 10월 19일자에서 가져온 당시 인터뷰 영상. 사람들이 싫어져 갔고요. 한마디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넘겨진 김용재는 시력이 나쁘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뒤떨어져서 사회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자살할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기 위해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가 저지른 미친 살인 질주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소외받은 사람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것만큼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천적 약시에 가출한 엄마, 자살한 아빠, 정신병을 앓는 형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소년에게 조금만 일찍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었다면 이런 미친 살인의 질주를 버리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사형수, 형설라이프에서 만들었던 책이고요. 그의 사정을 알게 된 윤신재 군의 할머니는 그를 용서한다라고 밝혔고요. 김수환, 추기경 역시 그에게 사형만은 내리지 말아달라고 탄원을 했지만 1997년 12월 30일 김용재는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립니다. 사형 집행 전 김용재는 자리에 참관한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죄를 한 뒤에 자신을 돌보아 왔던 조성의 수녀에게 인간 대접해 주신 것에 감사드려요. 짧으나마 인간답게 살고 갑니다.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김용재가 남긴 일기와 사형수들의 어머니로 불리던 조성의 수녀가 보낸 편지를 엮어서 앞에서 살펴본 이 마지막 사형수라는 책이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영감을 받은 소설가 공지영 씨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005년 작품이죠. 이라는 소설을 출판했고요. 다시 2006년 송혜성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김용재의 삶은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개인적으로 그가 사형당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져버렸던 어린 2명의 소년과 21명의 부상자들, 그리고 인질이 되어서 평생을 트라우마에 갇혀 살았을 그 여중생은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고 하니까요. 현장 검증 중인 김용재의 모습, MBC 뉴스데스크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책임보험에 따라 사망자의 경우 500만원, 부상자는 300만원의 보상이 가능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사흘을 굶었던 김용재는 당연하게 아무런 배상도 해줄 수가 없었고요. 1988년 이미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그저 명시만 되어 있을 뿐 아무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알려줬어야죠. 피해자들이 몰랐으면 알려줬어야 되는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무자비한 범죄에 희생되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아무런 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응보적 처벌로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했을 뿐이죠. 그리고 30년이 흐른 지금 국가는 이제 응보적 처벌까지 포기한 상태이죠. 그런데 최근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을 보고 있자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